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이고요.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식공유지대, 여기 오신 분 아마 다 한 번쯤 와보거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ecommons.or.kr, ecommons.or.kr 두 번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조성한 지식공유지대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작한 1회 정책포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자리들을 쭉 만들어 나갈 생각인데요. 이 포럼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정책, 우리 같이 지식도 공유하고 정책도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지금까지는 소수의 지식인이라기보다도 소수의 관료들, 교수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크노크래트, 지식관료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제약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몇 명의 개개인들이 정권을 잡는 어떤 정치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그 정세력이 정권을 잡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폐쇄적인 그룹이 잡기도 하고 몇몇 개인의 생각이 여과 없이 정책이 되기도 하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재난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형태로 그게 됐다가 백파이어라고 하든가요. 그냥 욕만 잔뜩 먹고 박살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공유 포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지식공유지대와 마찬가지인데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그렇게 몇 명 똑똑한 진짜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개인이나 어떤 소수 그룹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할 것 없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타를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까를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잠정적 유토피아라고 누가 부르기도 하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를.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이 포럼이기 때문에 이 포럼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여러 다양한 스킬과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좀 섞어서 부르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루한 토론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은 보통 발제자 1시간 얘기하고 토론자 한 30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 자다가 집에 가는 일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더 많은 쟁점이 활발하게 논의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연결되는 게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글 하나 있지요. 위키폴리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포럼에서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함께 하는 미래를 함께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처럼 음성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흩어지고 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위키피디아를 갖다가 꼭 백과사전만 위키 방식으로 만들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책도 얼마든지 우리가 위키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집단적인 오픈소스의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위키폴리시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사이트로도 지금 시험적으로 만들었고 지금 저랑 몇 사람의 페이북 페이지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그린 뉴딜이란 무엇인가 해서 위키 페이지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 페이북 페이지에 올랐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지금 위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다시는 것도 있고 위키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드린 문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위키폴리 사용법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계하신 우리 설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이경숙 선생님도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가서 이쪽에 가서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컴맹입니다.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이 이런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키폴리시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완전 개방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무슨 문 걸어 잠그고 하는 비밀 모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거 할 때마다 좀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두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토론 이야기로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뉴딜은 녹색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뭐 거의 대세가 되다시피 한 그 정책 의제가 있죠. 그리고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벌써 꽤 됐죠. 2008년 말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에도 이미 내걸었고, 오바마 정권 8년 동안에 상당히 그 내실 있게 또 진행되기도 한 바의 정책이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거는 이 모이신 여러분들께 녹색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굳이 설명해야 될 사람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계세요? 나는 녹색이 싫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 다음에 뉴딜도 마찬가지인데, 그 뉴딜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 안 된다, 이것도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재정은 무조건 건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따로 저랑 잠깐 따로 딴 데 가서 좀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빼겠습니다. 빼고 우리가 토론 주제로 잡은 거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 틀하고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정책 틀 둘 다 굉장히 큰 덩어리죠. 하나는 생태 전환이고 하나는 경제 시스템 전환인데, 이 두 가지가 모순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다. 우선 아주 그 철학적 근본적으로는 뉴딜이라든가 경제 성장의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자원을 동원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자원과 인간을 가급적이면은 그 생태 리듬하고 맞추려고 하는 생태 패러다임하고 근본적 철학적으로 충돌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근원적 철학적 토론을 꼭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이렇게 아주 천박한 수준에서 모순이 벌어졌던 걸 우리가 한 10년 전에 봤는데요. 녹색 성장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녹조 라떼가 나온 걸 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도 그 이명박 정권에서 녹색을 이루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 뭐 대학교 과 선생님이긴 한데 그냥 이름을 부르자면은 당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정우찬 씨 같은 분은, 그분이 케인즈 경제학자로 이 자타칭 한국의 케인즈 정책학의 이제 그 적통이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거야말로 뉴딜 정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린 뉴딜 얘기하면 또 무슨 녹색 성장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잡았습니다. 뉴딜이라고 하는 틀하고 녹색이라고 하는 틀하고 결합시키는 것이 과연 그렇게 간단한가? 서로가 녹색을 전환을 추진하는 쪽이나 그다음에 뉴딜이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원하는 쪽이나 서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우고, 또 서로가 각자 지금 가지고 있는 틀들의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토론을 하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토론 틀은 안 합니다. 그냥 저도 여러 번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했는데, 발제 길고 토론 길면 다 잡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무시러 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눠드린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발표자 토론자께 아주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모두 발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발표자이신 우리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선생님께서 10분이 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토론해야 될 쟁점에 대해서 모두 발언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 뭔가를 짧은 시간에 많이 던지기 위해서 PPT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이 PPT 중에서 저거는 좀 더 얘기 나누고 싶다라는 게 이렇게 기억이 되시면은 그거 가지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뉴딜은 녹색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는데, 녹색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해야 된다.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돌아온 뉴딜에서는 기후 위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은 우리 전체 사회가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84년도 북극의 면적이고 2016년도 북극의 면적입니다. 30년 사이에 절반이 됐는데
남아있는 절반이 사라지는 데는 30년이 안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최근에 나오는 이 그린란드 빙하 표면이 녹아내리는 장면이라든지 거기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나서는 모습들, 영국에서는 멸종 저항이 일어나서 자연사 박물관을 점거하고 있고요. 독일 탄광 폐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랬을 때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또는 2도 안에서 안정화되려면은 우리가 대기 중에 뿜어낼 수 있는 전체 온실가스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1900 기가톤을 뿜어냈기 때문에 1000 기가톤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럼 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만 각 국가별로 또는 세대별로도 시간대별로도 그 안에서만 배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성장의 한계를 한정 짓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그린 뉴딜이라든지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세상의 투자를 어디에 투자하게 할 것이라든지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재생 가능 에너지를 100% 쓴다라든지 이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에 정말 외곽지대에 위치한 성 같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가별로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 설정한 겁니다. 이게 석유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연기관 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금지 연도를 설정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만에 돌아온 그린 뉴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입니다. 그래서 2월 7일 날 민주당이 10년 내로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그린 뉴딜 결의안을 냈는데 저는 그 결의안을 쭉 읽어보면은 그린 뉴딜 결의안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 달성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돌아온 그린 뉴딜에서는 핵심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를 전체 재편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14개 부분 어디에 돈을 투자할지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00% 청정 전력 얘기만 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은 농민과 목장주랑 협력해서 독립적인 가족농을 확대하고 교통은 어떻게 변하고 자연보호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 아주 광범위한 영역,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인프라를 재구성하면서 온실가스를 없애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오카시오가 이 이슈를 던졌고 지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폐 이론 이걸 통해서 만들겠다. 오카시오는 부유세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모든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내고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2,000조를 조성해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고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돌아온 그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고 그 일에 모든 인프라와 인력을 투입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도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뉴욕시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MB의 녹색 뉴딜 그린 뉴딜입니다. 정말 2009년 1월 6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바마와 MB의 이 그린 뉴딜을 비교를 해봤고 그랬을 때 오바마와 이명박의 그린 뉴딜은 이명박은 철저하게 환경이라고 붙은 거에 그냥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아이템 중심. 대신 오바마는 세제라든지 연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그 분야의 산업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의 성장, 전기차의 성장이라든지 재생가능 에너지 기업과 산업이 오바마 시절에 매우 성장하게 되고 그 결과 온실가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MB는 엄청나게 석탄 발전소 많이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녹색 뉴딜 하면은 MB의 녹색 뉴딜을 떠올리는데 이건 그 녹색 뉴딜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염시켜 놓고 정수기 다 보급합니다. 미세먼지 지금 엄청나게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품을 더 많이 팔아가지고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강을 지키면 됩니다. 또 배출원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은 건물을 우리는 태양광으로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제로로 만들려면 태양광 얼마나 늘려야 돼요? 그 전에 단열 사업을 해서 이 단위 면적당 필요한 에너지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실제 그린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국은 우리도 온실가스 줄이기로 약속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줄이기로 한 2030년에 536이라는 감축 목표량이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면은 7억 3천만 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이 10년 안에 너네 어떻게 했어? 라고 물을 텐데 이 그래프가 내려가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 그래프를 내리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에너지 분야라든지 수송 분야라든지 건물 분야의 변화, 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돈을 투입하고 정책을 만드는 게 저는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폐기물도 그렇고, 폐기물이 지천에 쌓여 있는데 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사람 그리고 인프라 제도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야이고, 정책을 만들려면은 작동하는 규제 정책, 세금, 가격, 시장, 기술, 예산, 가치관념 이런 것들이 작동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든 폐기물 정책이든 미세먼지 정책이든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관치, 아이템 정책, 정보 비공개, 인센티브 중기. 그러니까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지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게 작동 안 한다라는 거고요. 저는 요거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현재 현황들, 여기에다가 지금 공항 짓겠다고 하는 6개 사이트, 곳곳에 쌓여있는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뭉쳐보면은, 와, 그린 뉴딜로 한국에서 정말 사람을 동원하고 예산을 동원해서 할 일들이 너무 많겠다. 그동안 너무 안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야가 정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에너지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는 자기 몫이 줄어드는 쪽에서 저항과 반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자기 몫이 줄어드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철강이든 자동차든 조선이든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 내려가고 되는 산업, 변해야 되는 산업을 어떻게 설계해서 이렇게 벼락으로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을 구도로도 그림을 그려보면 울산 이런 데는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자체 안에서도 이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재생가능 에너지도 이게 덴마크의 80년대와 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요 한 장을 가지고도 저는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 정말 낡은 노 시스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하는데 많은 역할과 이 시스템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안 열리고 있죠. 미세먼지 정책도 보면 노후 승용차 바꾸는데 돈을 줍니다. 승용차 사라고. 그래서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경유차 사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일까? 라는 게 이제 제가 그렇다면 그린 뉴딜로 미세먼지 정책을 한다면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여러분을 뵙는 기회가 흔하진 않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 그럼 어떻게 동원하도록 해야 될까? 어떻게 프로세스를 설계해야지 이게 한 번 투입해서 반짝 일자리를 만들었다가 그 돈이 끊겨버리면은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게 에너지 분야에도 그렇고 폐기물 분야도 그렇고 뭔가 환경 분야에서 진짜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넘었나요? 감사합니다. 저기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조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가. 근데 그 시간 안에 맞추려고 막 몸부림을 치시는 모습이 보여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영철 선생님 어디 갔어요? 예, 그럼 또 짧게 좀 말씀 좀. 네. 참, 제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초빙 교수 쭉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및 칼폴라니 연구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조영철 박사님이십니다. 국회에서 또 학계에서 오랫동안 이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으로 많은 연구와 성과를 남기셨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